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소소공방 임현균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하는 날인데요. 세종시의 한 동아리 회원들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는지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 수필사랑 동아리에서 수필을 쓰고 배우고 읽고 함께 읽고 수필을 사랑하는 김남숙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김남숙 선생님. 네. 네. 내가 누구냐고 나도 몰라 그런 게 어딨냐고. 저는 세종시에 거주한 지 7년 차이고요. 세종시로 옮겨가면서 수필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세종수필사랑회원의 장영랑입니다. 장영랑 선생님.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인사해요 들까봐 없이 시작해요 서른 없이 집은 사양할게요 back off 이대로 좋아요 balance 언제부터 이런 동아리에 나오시게 되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김남숙 쌤하고 제가 저희 동아리를 대표해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소개를 잘해야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잠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세종수필사랑은 2018년 세종시 세롬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필교실에서 시작되었고요. 2019년 세종시 문화재단 후원 예술 동아리 활동으로 전환돼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18명이고요. 교사, 자영업자, 공무원, 주부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회원분들이 전국 문화공모전에서 상당히 많은 수상을 하면서 세종 최고의 수필 동아리로서 입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네. 뭐 손가락으로 그 세워도 못 셀 만큼 수상 경력이 화려하다는 말씀 들었는데 세종 수필사랑 회원들 중에서는 그래도 뭐 얼굴 담당, 미모 담당, 글 담당을 다 담당하고 계실 것 같고 네, 말솜씨도 제일 좋으신 분 두 분이 나오실 것 같은데 수필을 쓰게 된 어떤 계기랄 할까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공직 생활에서 퇴직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만 남편을 대하다가 온종일 얼굴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자주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네. 전에는 몰랐던 서로의 이제 단점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싸우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다가. 그러니까 그게 싸움이 자꾸 이제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같이 계속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집을 떠나서 적게 봐야 되겠다. 네. 집을 떠나서 내가 이제 뭔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 세종수필사랑이라는 동아리를 발견했어요. 그렇군요. 네. 수필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돌아보는 그런 장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편에게 너무 심했나? 아니면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던 것이 왜 그랬을까? 그런 속을 짚어보는 네. 그런 계기가 돼서 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글 쓰는 것이 네. 역지사지하는 또 어떤 수도의 또 길이 되기도 했네요. 네. 장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오랫동안 학생들한테 논술 지도를 했었어요. 네. 거의 뭐 20년 가까이 했었는데 항상 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치면서 제 글은 언제 써보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박종희 선생님을 그 당시 어떤 한 문화센터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남편하고는 사이가 나쁘니까. 그래서 본인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던 그 실력 발휘가 실제 글을 써보니까 잘 되던가요? 제가 사실 글을 쓰면서 그동안에 이게 저의 학생들한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요? 정말 글이란 어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논리적인 글쓰기랑 이제 삶이 드러나는 수필 쓰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글을 쓰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네네. 예. 이게 이론 따로 실제 다 따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보니까 그 수필로 큰 상을 좀 타셨는데
그 수상소감에서 공개 반성도 하셨어요. 예. 어떤 공개 방송을 하셨나요? 아까 전에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그 얘기하셨구나. 예, 굉장히 미안하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런 마음이었을까? 내 글을 써보겠다고 스스로 앉은 책상머리에서 글이란 막 쓰여지는 만만한 놈이 아니구나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마다 그 옛날 한숨을 내쉬던 어린 얼굴들이 떠올라 벌을 받는 심정이었습니다. 네, 야 이게 정말 만만한 놈이 아니죠. 네. 정말 만만한 놈이 아니고 예.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돼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예. 실제 해보면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네. 저마다 조금씩 이렇게 주저하고 두려워한 것이 좀 있어요. 김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물론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런데 저한테는 이 글을 읽고 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평생을 잘 버텨낼 수 있었을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제가 외갓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또 외로움도 많이 느꼈고요. 네. 또 중고등학교 때는 집이 워낙 가난해서 이제 학비를 내주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늘 그 학교를 어떻게 다니나 하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현실은 그렇지만 제가 읽는 책 속에서는 제가 그 책 속의 주인공이 돼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 또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하는 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책이 그런 거를 저한테 제공을 해줬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너무나 좋은 일이었죠. 네. 예. 시도 쓰고 소설도 쓰셨다는 말씀 예. 들었고요. 시는 이제 퇴직하기 전에 50대 후반에 직장에 있을 때부터 좀 시를 썼고요. 네. 소설은 퇴직 직후에 한 2년 정도, 한 3편 정도 단편 소설을 좀 썼어요. 그러시군요. 근데 발표는 못 하고. 네네네. 보통은 시는 굉장히 간략하게 쓴 거고 소설은 길게 쓰는 건데 네. 수필은 약간 중간이긴 그렇죠. 한데 그래서 세종 수필 사랑 오셔가지고 어떤 거를 좀 많이 느끼셨나요? 수필은 맨 얼굴로 나가야 되는 건데 소설을 쓰듯이 화장을 하고 옷을 갖춰 입고 이런 식으로 격식을 차리면 수필 속에서 그러면 독자들한테 공감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려웠던 일 또는 자기가 가장 슬퍼했던 일, 지니고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을 이제 들춰내면서 내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나 어려웠죠. 또 박정희 선생님한테 지적도 많이 받았고요. 박정희 선생님이 선생님이셨나 보죠? 예, 네. 선생님이셨죠. 예. 네네네. 어떤 분이세요? 박정희 선생님. 네. 예, 이제 수필가로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출가랑 가리개라는 책을 2권 출판하셨고요. 본인의 글도 열심히 쓰시지만 지금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편안하게 글을 쓰실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 주세요. 예. 그러시군요. 예.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예.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제자들이 또 열심히 또 해야지 선생님의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지금 그 박종희 선생님 그 글이 네. 예. 네. 출가라고 하는 산문집과 예. 여기는 저희 동인지. 이거 창간호네요. 예. 네, 저의 동인지예요. 그렇군요. 네. 네. 회장님이 안훈상 예. 회장님이시고 예. 회원의 김남숙 예. 씨부터 김덕희, 김성자, 김씨 많으시네요. 준민이. 자, 오늘 김성자 선생님의 간이역이라는 수필을 가지고 1시간 동안 합평을 이어나갈 텐데요. 기차를 타고 20분쯤 가다 보면 한림역이 보였다. 어린 마음에 간이역도 기차를 타는 이들에게는 시발점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머물렀던 작은 간이역들이 오류를 물고 일어섰다. 낯선 도시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참 많이 외로워했다. 아파트 주변 상가에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들만 줄지어 있었다. 시골에서 작은 구멍가게만 보았던 아이들은 3, 4일에 한 번씩 바구니에 동전을 채워주었다. 하얀 비닐로 지은 마을 공동 빨래터가 있었다. 그렇게 이삿짐 보따리를 들고 간이역으로 넘나든 지 8년 만에 13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했다. 간이역의 풍경에 빠져 머뭇거리다가 눈앞에 띄엄띄엄 머물고 간다. 너무 멋있죠?
너무 좋아요. 간이역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죠. 방 하나에 부엌 하나 딸린 그런 데로 되게 결혼해서 이제 거기서 뭐가 간이역이었을까? 그냥 나한테 스쳐가 버린 것들이 뭐였을까? 그 순간순간에 만났던 삶들, 또 그 어떤 스쳐가는 영상들, 이미지 이런 것들이 되게 선생님이 이런 글을 쓰셔가지고 흘렸나? 글 쓰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보이니까 편안해요, 그냥. 예, 뭐 부끄럽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나의 사생활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독자들이 읽을 때는 문학 작품으로 읽는 거구나. 치열하게 쪼개 살다가 저한테는 유일한 쉼표, 휴식. 나를 계속 좀 담담히 지켜보고 보듬어줄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쓰다 보니까 제 마음이 그동안에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었구나. 나 좀 착하게 살아야지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선생님들이 글 속에 나타난 어떤 선한 삶,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이거 수필 공부하고 집에 가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선해지는 거예요. 엄마는 늘 밤 다라에 물을 가득 부으며 말씀하셨다. 겉은 이리 멀쩡해가지고 썩어 빠진 거 보래이. 어찌 이리 아깝노. 너희들도 어디서 살더라도 무게 축내지 말고 제갑하고 살그래이. 교정에서 다시 만난 아들은 제법 모양을 갖춘 밤송이가 되어 있었다.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하며 껍질이 단단해져 갔다. 풋밤이 살을 채워가듯 토실한 알밤으로 여물어져 갔다. 그의 가을, 아들은 학업 실력도 친구 간의 우정도 잘 연건 햇밤처럼 옹골차게 쏟아내었다. 나는 엄마의 밤 다라이를 떠올리고 유년의 기억을 쏟아내며 밤을 지새울 것이다. 그리고 다짐하리라. 살아간다는 것은 여린 밤송이가 쏘아붙이는 햇빛과 두들기듯 내리치는 소나기, 후드득 밀어붙이는 태풍을 견디며 제 몸을 키우는 일처럼 힘든 일이지만 결코 금만 번지르르하게 무게만 축내는 썩은 밤으로 살아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멋지네요. 네. 이 밤이 이게 아내가 안 차면 눈에 뜨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예. 아까 또 밤에 예. 일하는 것도 예. 그 어떤 또 은유가 있어서 이 수필에는 여러 가지 은유와 함축된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또 읽어주시죠, 선생님도. 네네. 대문을 들어서기 전부터 동생들이 제잘거리는 소리와 엄마의 웃음소리가 두 귀를 찢었다. 멍석 위에서 둥근 밥상을 둘러싸고 식구들이 저녁밥을 먹고 있었다.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기운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다가가자 엄마가 일어나고 엄마 무릎에 앉아 밥을 먹는 막내 동생이 울면서 밥상을 둘러싼 평화가 출렁거렸다. 밥상에는 내가 끼어앉을 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밥은 먹었느냐고 묻는 엄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의 식구처럼 한쪽 구석에 말없이 앉았다. 엄마가 찬장에서 보름달빵을 꺼내주었다. 내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동생들이 눈을 흘기며 나보고 외갓집으로 가라고 소리쳤다. 나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둥구나무로 향했다. 한 세월을 살고 보니 둥구나무도 나처럼 마을 사이에 경계에 서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무릇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 중에 경계를 밟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으랴. 이모와 나 사이에서 애달파 하시던 외할아버지나 나와 동생들 사이에서 가슴 저리던 엄마의 마음도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의연하게 서 있지만 둥구나무도 밤에는 마음 둘 곳 없어 이파리를 흔들며 쓸쓸함을 달랬을 것 같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를 그토록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네. 이 글 쓰는 사람들은 보통 버릇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새벽형 인간이라서 아침에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또 글 쓰시고 하는데 두 분 어떤 그 버릇이 있으실까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서 초저녁 잠이 많아져요. 그래서 초저녁에 일찍 잠이 들면 보통 4시, 4시, 5시 요때 깨거든요. 네. 그러면 무조건 이제 노트북 앞에 앉아요. 네. 습관적으로 앉아서 이제 낮 동안이나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또 쓰고 있는 수필이나 다른 글이 있으면 그거를 좀 더 이제 연장해서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또 그렇다고 낮 동안에 그냥 그 글과 거리를 두는 거는 아니고 낮 동안에도 항상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글 속에 살아요.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살면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글이 네, 네. 생각이 안 나고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무조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해요. 세종시에는 방축천하고 제천 2개의 천이 있어요. 네.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을 제가 이렇게 한 바퀴를 이쪽 방축천을 통해서 제천으로 돌아서 한 바퀴 돌아오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를 여행 삼아서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도 보고 생각도 정리하고 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저 휴대폰에다가 휴대폰 앱에다 메모를 하고. 메모 앱에다가 메모를 하고 어느 때는 막 2시간을 계속 걸어도 단어 하나만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너무 기쁘죠. 예. 하나의 뭐 소중한 예. 단어를 하나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도 네. 너무 기뻐요. 특히 김 선생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착실한 글 쓰는 스타일이라면 모범생 예, 스타일. 모범생. 저는 삐뚤어진 스타일. 예, 약간 저는 글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쓰고 이런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우연히 그냥 공사장에서 목장갑을 하나 떨어진 게 봤다. 그게 제 인생의 삶과 함께 꽂히면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정말 공장에서 그 목장갑이 기름때에 쩔어올 때까지 일을 했었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보통은 또 컴퓨터에 바로 앉아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또 그렇지 않고요. 그걸 먼저 기록으로 약간씩을 다 얼개를 하고, 먼저 하고. 얼개를 짜고 그다음에 글의 구성까지도 다 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가 이게 사실은 이게 작가 노트입니까? 네, 너무나 보잘것없는 공책인데 이 안에 제가 수상한 모든 작품들의 개요와 보석 구성과 창고네. 예,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사실은. 예, 쭉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부분은 아니고, 예, 쭉 뒤로 많이 넘기면 예, 제 작품의 모든 게 거의 다. 뒷산 산행, 채비 없이 목장갑. 무심한 듯 투박한 모양이 없는 아들이 입대하던 날 운동장에 모인 장정들 찬 바람에 붉어진 귀 파르라니 깎은 머리 목장갑 끼고 열을 맞춰 섬. 네, 그렇게 거의 이제 키워드가 되는 어떤 사건에 그게 되는 걸 끝에 이것도 써요. 있네요. 아버지는 제거 공장이 제지 공장의 지자를 거의 세우시는군요. 날리면서 기상이 아주 좋습니다. 제지 공장의 현장 감독 3교대로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절단기까지 쓰시는 걸 이제 하셨군요. 그래서 어떤 작은 사물을 보고 그거로부터 생각이 유추가 되고 생각을 발전시키고 숙성시키고 정리하고 이래서 글을 만드시고 계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 나누고 날이었었는데요. 세종 수필사랑의 두 분 회원 나오셔서 어떻게 글을 쓰셨는지,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지, 어떻게 글을 나누고 있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보통 읽고 감상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창작을 하고 있다는 그 창작의 기쁨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혹시라도 글 솜씨가 나도 좀 괜찮아 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입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올라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